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은 실패한 철학자라고 하지만 이론가이기도 하고 이론을 정립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얻어낸 재산으로 증명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회 환원을 많이 했어요. 거의 재산의 90%가 그게 기록된 것만 우리나라 돈 한 35조 원을 기부를 했대. 근데 버핏의 기부는 사람들이 우와 막 해. 근데 소로스의 기부는 그거 가지고도 막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 편집이 될까 모르겠는데 아까 네. 갬블링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짚고 좋습니다,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울 네, 것 네, 같은데 뭐 그게 나쁜가요?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박을 할 때에도 물론 여기서 블러핑을 하느냐, 뭐 상대방이 블러핑이라고 간파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도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한쪽은 확률, 상대방 패를 보고 내 패를 보고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확률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내가 유리한가 아닌가 그거이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의 성향, 얘가 블러핑을 하냐 아니냐,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서 상대방이 내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서로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 요 두 개가 반반씩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투자랑 저는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포커를 칠 때 패를 안 보고 포커를 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려진 패가 있고 앞으로 나올 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정보, 불확실한 정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드러나 있는 정보들도 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최대한 간파해내는 뭐 그런 게임인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또 상대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투자랑도 되게 닮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투자와 투기 구분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갬블링도 잘하는, 돈을 버는 갬블링이냐 돈을 못 버는 갬블링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갬블링이잖아요 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뭐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거는지 알고 베팅을 하는 거고 그 손실을 본인이 감내하겠다라는 거면은 저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 시장에서도 투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도박판에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테란 임요환 선수가 나중에 갬블러가 됐잖아요. 프로 갬블러. 그 사람이 그걸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패 그 까고 이게 뭐 손으로 뭐 장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위대한 거죠. 또 갬블러로 더 유명하신 분은 또 홍진호 선생님. 항상 두 번 말씀드려야 되죠. 갬블러로 더 유명한 분은 홍진호 선생님. 그래서 항상 이득만 하다가 포커 쪽으로 가서는 드디어 우승을 많이 하신. 네. 예전에 저희가 홍진채 대표님하고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도 콘텐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저희가 꼭 보셔야 할 재생 목록에 올려놔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이제 확률적 사고. 조지 소로스도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맞다. 이 얘기 참 해야겠다. 아까 그거. 기부. 예, 기부 이야기. 열린 사회 재단, 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즈라고 있는데, 또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게 또 칼 포퍼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소로스는 칼 포퍼를 정말 좋아해요. 칼 포퍼가 소로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일반 모르지만 네. 좀 약간은 편향된 사랑인데, 칼 포퍼의 사상의 핵심이 닫힌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열린 사회는 뭐냐? 그게 뭐 민주주의 사회냐, 뭐 아니면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사실 이런 디테일한 객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린 사회의 기본 기준은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서로 다른 사상을 생명의 위협, 신체의 위협을 받지 않은 채로 서로 다른 사상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상의 교류가 실제로 지도자의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열린 사회의 정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열린 사회인 거고 피를 흘리지 않고 지도자를 교체했잖아요. 근데 우리 네. 막 정치 이야기하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뭐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라는 거 자체가 열린 사회라는 증거인 거죠. 정치 얘기를 아예 못하고 내가 정치 얘기 꺼내면은 어딘가에 잡혀갈지 몰라. 요런 사회가 닫힌 사회인 거죠. 중국처럼. 뭐 비판할 수 없는 사회가 닫힌 사회니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함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열린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다. 트럼프를 조롱하는 밈들이 뭐 엄청 많이 맞아요.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대한민국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뭐 늘상 대통령 네, 욕하니까. 대통령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이 뭐 정당하냐 아니냐는 또 뭐 디테일하게 다른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그 과정 자체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닫힌 사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소로스가 본인의 자선사업 재단의 이름을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즈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닫힌 사회들이 열린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뭐 동유럽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재 정권들이 있는 곳에 재단을 열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지원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비판자들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비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내정 간섭이다. 자선 사업이면은 그냥 아픈 사람들, 네. 병든 사람들 도와주고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자선 아니냐. 근데 이걸 통해서 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는 내정 간섭 아니냐. 근데 내정 간섭 얘기도 조금 그런 게 국가 단위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내정 간섭인데 한 민간인이 다른 나라에서 본인 취향껏 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책 주고 쉘터 만들어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죠. 기본적으로 소로스는 악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비판인데 이 사람이 금융시장에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미지 세탁하려고 이렇게 착한 척한다. 돈 벌고 기부 안 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기부하는 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 둘 중에 놓고 보자면 진보 쪽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좀 극우파 쪽에서는 너무 한쪽 정치 성향에 편향된 기부를 한다. 참 말들이 많네요. 말들이 많네요. 참수의 조언이나 기부했는데. 기부를 하고 말을 하시던가. 재밌습니다. 또 조지 소로스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론, 재규성 이론. 네, 그 얘기가 원래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조지 소로스 이꼬르 재규성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 좀 길죠? 어렵죠?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몇 분 수 있어요. 있으나 또 홍진채 대표님의 특징, 디테일 아닙니까? 디테일.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1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재규성이 뭐냐? 현실을 내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현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끝. 네. 기본 한 번만 정리가 더 이렇고. 얘기해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다시 보기 하시면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스탑 사태 기억하시죠? 네. 그 레딧에서 공매도 세력 죽어라 이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돈 번 건 누구요? 나중에 게임스탑 주가 다 내려왔잖아요. 네네. 네. 결국 돈 번 거는 이 게임스탑 그 높은 데서 유상증자했잖아요. 그럼 게임스탑은 그 회사는 돈을 번 거예요. 네. 회사의 기업 가치가 실제로 올라간 거죠. 또 자, 스트리머들. 스트리머들. 그분들도 돈을 버셨죠. 네, 좋습니다. 리딩한 사람. 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원래는 얼마였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놓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레딧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썰을 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싼 주식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약간 애정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게임스탑이.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사랑 게임스탑 지켜야 돼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고 그럼 거기에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비싼 가격에 현금을 엄청 땡겼으니까 기업 가치가 실제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게임스탑의 가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벤트 있기 전이나 후나 비슷하겠죠. 달라질 게 없었겠죠. 근데 이런 이벤트, 게임스탑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액션이 실제로 게임스탑의 기업 가치를 높여준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관점이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그걸 바라보는 독립적인 관찰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관찰하고 그 관찰 대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이를 교육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실제로 똑똑하더라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래버리잖아요. 세상은 이런 인터랙션으로 엄청 가득 차 있는데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는 행위 자체가 저평가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사고 내가 사는 행위를 주변에서 알게 되고 주변에서 싸네? 하고 인정을 하고 또 따라 사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재규성인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액션과 리액션, 체인 리액션이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 금융시장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 시장의 본질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금융시장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은 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들이 소로스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럼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썰풀어서 말로 이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저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옳다면은 내가 이 관점을 활용해서 돈을 벌면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2가지 관점이 뭐냐면은 하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 네. 하나는 또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그냥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싼 거 사서 기다리면 된다. 라는 요런 크게 2가지 관점. 이 2가지 관점이 다 어느 정도 결함이 있는 거죠.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지만 결함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결함들을 발견했을 때 본인이 그 결함에 베팅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결함이 교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행동 자체가 결함을 교정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면 더 세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조지 소로스는 그래서 막 본인이 인터뷰 때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목 뭐 저평가됐다고 막 이거 사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르면 본인은 판대요. 그래서 욕을 네. 먹는 그 포인트가 그 포인트 아니에요? 저평가가 해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역시 재규성 이론이에요. 본인도 그 안에 있는 네. 거고 영향을 주고 미치고 받고 막 이렇게. 네, 그게 되게 아닌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뒤로 팔면은 이건 사기꾼인 건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저평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거는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재규성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많이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날씨를 내가 예측한 건 전혀 날씨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지금 이 주식 시가총액 작은 거 저평가돼 있다고 하면은 바로 뜨잖아요. 요즘에 막 그런 네. 핀플루언서들 많으니까. 네. 이거는 또 금융의 영역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재기성이라는 거는 시장의 속성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라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 사라가 아니라도 어떤 주식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이걸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주가가 오르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뭐 사라고 말은 안 하지만 힌트를 준다. 그럼 앞으로도 이 사람 말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 철컹철컹 되는 거라 네, 다 조심해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재규성 이론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조지 소로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언행일치라고 해야 되는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막 이론 막 이런 거 거의 한 580페이지짜리 책으로 다 써놓고서는 나중에 본인이 허리가 아프다. 허리 통증이 와서 포트폴리오에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싹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약간 그거 실화라면서요. 네, 뭐 여러 번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소로스가 아니, 말하는 무슨 소로스 철학을 공부해 이론을 막 이렇게 써내 한 사람이 근데 허리 통증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받고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정희가 뭐 어디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나서 악수하고 5분 만에 의사결정을 했다. 뭐 몇 조 원 질렀다. 뭐 이런 게 맞아요. 기사화되기에는 좋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리서치가 있었고 그쵸. 분석들이 있었고 최종 단계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실제로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몇 가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오케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손정희가 뭐 아무데나 몇 조씩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 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고 리스크를 다 파악을 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최종 단계로 올라가서 최종 의사결정을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죠. 뭐 한국의 조선업 그래서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뭐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와서 지폐 거북선을 사실 그게 일단 이거는 허구고 실제로 그렇게 안 했고 그 당시에 유럽의 선사들이 일본 부품을 많이 쓰다가 좀 부품을 다른 데로 외주를 줘야 할 뭐 그럴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파이낸싱 쪽에서도 다른 쪽으로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파이낸싱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해볼만 한데라고 하면서 그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의 최말단부만 가지고 와서 뚝 집어내면은 되게 이 사람 의사결정 이상하게 하네 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툭 한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비중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저도 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니까 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특정 주식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의사결정 원칙에 대한 질문인데 그때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 자체가 문제인 거다. 비중이 많으신 거다.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일단 비중을 줄여보시라. 조금 한 10분의 1 아니면 뭐 4분의 1, 5분의 1 비중을 줄이고 나면은 그래도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그러면 또 줄이고 또 조금 줄이고 나면은 밤에 잠이 오는 비중이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주 남겨놓을 때까지 또 잠이 안 오진 않을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 재산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산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 몸이 먼저 알아요. 몸이 알기 때문에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비중을 줄이다 보면은 내 몸이 편안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인간의 의사결정이 대부분이 이것도 주식하는 마음이란 책에서 배운 건데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사실 이미 내 몸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성이라는 부분은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는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근데 그게 왜 위험한지를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소로스도 그렇고 뭐 저도 되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막 고민해서 이거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려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그냥 안 사고 냅두거든요. 혹은 뭐 이만큼 사려고 했으면 요만큼만 산다던가. 그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판단 자체를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거라고 봐요. 아직 100%란 없으니까. 100%란 없으니까 허리가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밤에 잠 못 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의 허리군요. 그냥 뭐 꿈자리가 안 좋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이건 그냥 저만의 해석인데 허리가 아플 때 비중을 줄이는 결정을 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뭘 사기로 했는데 허리가 안 아팠어. 허리가 안 아파서 더 산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은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아파서 비중을 줄였으면은 허리가 안 아프면 비중을 늘리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든 느낌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거 없는 결정인 거예요. 내가 10억 달러를 베팅을 해놨다가 5억 달러로 베팅 비중을 줄이면은 이게 잘 돼도 5억 달러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더라도 잘못됐을 때 나는 5억 달러를 킵해놨으니까 내 손실은 5억 달러로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의사결정은 내가 분석을 통해서든 그냥 기분이 나빠서든 허리가 아파서든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리스크를 늘리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야 되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줄이는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저도 아까 사례로 들었던 게 뭔가를 사려고 전날 밤에 결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는데 기분이 나빠서 안 사거나 덜 샀다. 이거는 내 예정보다 리스크를 더 적게 짊어지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냥 기분 나쁘니까 뭐가 아니라 그냥 기분 좋으니까 몰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기 분석 결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요거는 또 다른 해석인데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낮 시간에 있었던 팩트들을 조합해서 세계관을 재구성해요. 잠을 잔다라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액티브한 행위인 거거든요. 의외로. 그래요? 예. 뇌에서 뇌든 우리 네, 신체든 그 네. 모든 게 사실 어찌 보면 이 관점의 차이인데 예전에 게임- 저희가 잠에 관한 책도 같이 네, 한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매슈 워커의 네. 책인데 별거 다 했습니다. 홍지태 네, 그 책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깨 있는 상태가 오히려 이례적인 상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잠자는 상태가 기본이고 근데 잠만 계속 자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영양소를 더 이상 섭취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영양소 섭취하려 일어나는 거죠. 코알라처럼. 그렇죠. 일어나서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이 안전한지 체크도 한번 해야 네.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잠깐 일어나서 안전한가 보고 먹을 거 먹고 또 자고. 사실은. 예.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네. 생각만 네, 해도. 네, 너무 코알라예요, 좋잖아요. 코알라. 네, 그러니까 네. 자는 게 동물의 기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그러면 자는 동안에 하는 일은 우리 두뇌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이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가라는 걸 계속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멀리 간 해석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면서는 약간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혹은 우리가 이성을 차리고 있을 때의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도 막 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맞나?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저쪽인가? 뭐지?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잠이 깼을 때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내가 낮 시간 동안 했던 의사결정 내가 수집했던 정보들에 대해서 새로운 적극적인 연산을 수행을 하거든요. 잘 때.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시장 보고 앉았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거는 내가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잠을 왜 못 잤을까? 네, 아직 정리가 안 내 돼서. 두뇌가 뭔가 연산을 하는데 야 이거 좀 아니야 라고 신호를 보낸 거 아닐까. 위험 신호를 네, 위험 반짝반짝 신호를, 보내고 예. 있어서. GPU가 깔끔하게 학습을 못한 거야, 데이터 센터에서. 그런데다 거기서 바로 막 추론을 하라고 하면 엉키지. 할루시네이션 나오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네. 의사결정을. 야, 아니, 하는군요. 조지 소로스의 이 이론을 이렇게 맛깔나게 해석을 해주실 분은 홍진채 대표님밖에 없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재밌다. 이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홍진채 대표님의 해제라고 좀 해설을 해주셨고, 네. 요런 해제를 먼저 듣고 책을 보는 게 더 쉽게 와닿아요. 그렇죠. 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보려면 580페이지. 감사하게도 이 필요합니다. 해설을 네. 되게 앞쪽에 실어주셨더라고요. 보통 해제를 뒤에 싣는데. 왜냐면 그걸 먼저 듣고 읽어야 쉽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 콘텐츠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미리 예습을 하잖아요. 어려워. 근데 같이 녹화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책을 읽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쉽게 좀 와닿아요. 맞아요. 와, 폴 볼커보다 앞에 있어요. 이거 가문의 영광인데. 폴 볼커보다는 홍진채 대표님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책에서. 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